좋아요. 시작을 해봅시다. 아이, 난 바로 했어야 되는데. 복습 좀 하자. 네. 복습. 여러분, 지난 시간에 기권에 대해서 배우셨고요. 기권 총 몇 층으로 나눠진다? 네 가지. 네 층으로 나눠진다. 뭘 기준으로 나눈다? 저거 높이에 따른 기운? 기온의 변화. 우리 일반 상식으로는 하늘로 올라갈수록 더워진다, 추워진다? 쫄진다. 추워진다. 그리고 이게 정상이라고 그랬죠. 왜 그래요? 태양빛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요. 지구에서 나오는 빛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나왔다. 지구에서 나오는 빛의 영향을 받는 게 정상이기 때문이죠. 왜냐? 태양에서 오는 빛은 주로 무슨 선? 망했다. 가시광선. 네. 가시광선. 지구에서 나가는 빛은 주로 무슨 선? 저거 뭐냐? 그거요. 적에서. 네네네 맞아요. 네, 인데 공기는 무슨 빛만 흡수할 수 있다? 적외선을. 자외선은 또 다른 거잖아. 적외선을 흡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래쪽이 뜨겁고 위로 갈수록 차가워지는 게 원래 정상이다 였었죠. 그런데 가다 보면 이상한 층이 중간에 있다 그랬죠. 태양빛을 흡수하는 층이 있다 그랬죠. 첫째, 무슨 권? 열번? 성실번? 네, 맞아요. 여기서 특이한 것이 바로 누구였냐면 첫째는 성층권이었었고요. 그리고 둘째는 열권이었었다. 얘네들이 왜 특이하냐?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공기는 원래 지구에서 올라오는 빛, 즉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는 게 정상인데 얘는 태양에서 오게 되는 성층권 무슨 빛을 흡수한다? 자외선을 흡수해버리고요. 열권은 뭐를 흡수한다? X선. X선, 방사선인 X선을 흡수해버린다 했었죠. 왜? 일반 공기한테는 없는 특별한 성분이 성층권과 열권에는 있기 때문이었었죠. 무슨 층이 있었죠? 성층권에는? 네, 오존층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게 보통 공기에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성층권에만 있어서 얘네들이 자외선을 흡수하는 이상한 역할을 하게 됐고요. 다음 열권에는 무슨 층이 있다? 전리층. 예, 전리층이라는 애가 있고 이 전리층이라는 애가 X선을 다 먹어주기 때문에 우리 지표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안전해지는 것이고 공기 온도는 특이하게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였었죠. 자,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각 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표로 한번 싹 정리를 해드렸었어요. 그 표 정리한 내용 중에 보자면은 이게 있었죠. 유일하게 무슨 현상이 가능한 곳? 기상현상이 가능한 곳은 어디권이다? 야, 이게 이제 대륙권이다. 라고 했으며 이게 대륙권에서 기상현상이 가능한 이유는 두 가지 내용이 합쳐지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첫째, 안정된 공기요, 불안정한 공기요. 네, 불안정이 대기 상태요. 하나 더. 수증기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했었죠. 왜냐면 기상현상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이제 구름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구름 만들어지고 비 내리고 뭐하고 하는 건데 수증기가 바로 뭐야? 재료잖아. 그리고 불안정한 대기가 뭐야? 그 재료에서 뭔가 구름부터 시작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원인이 되잖아. 원인이 있고 재료가 있고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지만 정상적으로 무슨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기상현상을 일으킨다. 예를 들자면 성층권 같은 경우는 안정해요, 불안정해요? 성층권이요. 성층권. 안정이요. 안정했었죠. 그러면 일단 원인부터가 부족한 거였었고 수증기도 물론 없었어요. 물론 그 위에 있는 중간권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원인은 그래도 준비가 됐죠. 하지만 재료가 없어. 수증기가 없었죠. 열권은 역시 둘 다 없고요. 막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기상현상은 오로지 무슨 권에서만 나타날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대륙권에서만 나타난다 였었어요. 좋아요. 그 다음 여러분 또 뭐 배웠냐? 이 기권에서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지만 우리 지구의 기온을 유지시켜주는 기능이 굉장히 역시 또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이 기온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기능은 무슨 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온실
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요거 조금 더 얘기를 다시 해보자면은 원래 지구한테는 외부에서부터 들어오는 에너지가 있다. 이거 무슨 에너지? 태양. 이거 복습 하나도 안 한 것 같은데? 복사 에너지가 있고 너네 이거 복습 무조건 해야 돼요. 과정 모르시면 결국에 다 털립니다. 자, 태양 복사 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지구에서 다시 나가게 되는 무슨 에너지도 있다. 지구 복사 에너지도 있다. 이것들 방학이라 갖고 지금 뭐 안 하는 거 가지고 어떡할 거야. 에너지도 있다. 왜 깜짝이야. 아이 여태까지 잤어. 그래도 결석자가 둘이다. 아 여행 좋겠다. 유럽 갔대. 우와. 한쪽은 유럽 갔고 한쪽은 부산 갔대. 와 좋겠다. 와. 유럽? 유럽이면 꽤 오래 있는 거 아니에요? 어? 유럽이면 꽤 오래 가는 거 아니에요? 일요일까지 얘기했는데 월요일까지 가냐? 막 일주일씩은 기간을 가는데. 이미 벌써 전에 갔어. 둘 다 제가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 부산은 가본 적 있네. 근데 그 부산은 지나가기만 한 거라 가지고 지나가다가 아 부산 다시 안 와야지 했어요. 근데 교통이 와 이런 도시가 있다. 약간 매드맥스 같았어요. 무법도시야 무법도시. 어쨌든 다시 보자고요. 복습하고 있었잖아요. 봐봐. 자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가 있는데 그 양이 어떻다? 양 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원래 무슨 일이 벌어진다 했죠? 온도가 올라가야 떨어져야 유지돼요. 원래 온도가 유지된다 했죠. 근데 이것만 이 상태만 가지고서는 온도가 유지되기는 하는데 지구에 생명체들이 살만한 온도다, 살만한 온도가 아니다. 이러면 영하 70도씨에서 유지가 돼버린다라고 했었습니다. 굳이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어떤 느낌이냐? 지구 탄생 순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도 이 일만 일어났다면 온도는 몇 도에서 유지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70도 정도에서 그냥 계속 유지가 되는 거란 말이야. 이러면 살만하지 않죠? 변화가 필요합니다. 어떤 식의 변화? 유지되는 건 좋은데 일단 좀 올라간 다음에 유지될 필요가 있죠. 이 올라간 다음에 유지될 필요가 있어요. 이 올라가는 부분에 필요한 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온실 효과라 그랬었죠. 자, 이 온실 효과는 어떻게 나타난다 했어요? 우리 지구 공기층이 존재하죠. 그리고 이 공기층은 무슨 역할을 하죠? 지구 복사 에너지가 나가긴 나가는데 바로 나가게 해요? 머물다가 나가게 해요? 예, 머물다가 나가게 합니다. 머물다가 나가게 돼요. 그러면 머무는 시간이 생겼기 때문에 머무는 동안만큼은 에너지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인가요? 아니면 들어온 게 더 많은 상태가 되나요? 머무는 동안만큼은 플러스가 더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동안 온실 기체들에 의해서 이렇게 온실 효과가 나타난다 했죠. 하지만 결국엔 나가요, 안 나가요? 결국엔 나가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다시 제로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유지가 되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그래프를 쪼개서 두 가지 나눠서 원인을 서술을 하셔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앞쪽에 올라가는 동안이 무슨 효과예요? 온실 효과고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들어오고 나간 양이 똑같다라는 무슨 관계? 평형 관계를 나타내는 거라고 했었어요. 이 전체 그래프가 온실 효과가 아닙니다. 온실 효과는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여기까지만을 말하며 그 이유는 뭐였었다? 나가긴 나갈 건데 지금 당장 나갈 거야? 좀 머물게 만들 거야? 머물게 만들 거야. 어떤 기체들이? 온실 기체들이. 그래서 이 부분만 온실 효과다. 그리고 결국에는 나가 안 나가? 나갔기 때문에 들어오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제로가 됐기 때문에 평형 상태가 돼서 다시 온도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구 기온 플러스 15도 정도쯤을 유지하게 된 것은 온실 효과 그 이후에 평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거 반대로 온실 효과만 하면 또 어떻게 돼버릴까? 그냥 올라가 버리게 되겠죠. 이게 지구온난화죠. 이게 지구온난화입니다. 그럼 지구온난화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온실 효과가 강해진다는 얘기고 온실 효과가 더 오래 한다는 얘기인데 그 원인이 될 만한 기체들도 역시 지난 시간에 배우셨었죠. 맞아요. 온실 기체는 우리가 총 4가지 배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CH4 메테인이었어요. 또 뭐 있었죠? CO2 이산화탄소 있었죠. 제가 지금 순서를 일부러 이상하게 쓰고 있죠. 그 다음 H2O 있고요. 그 다음 CFCS라고 쓰는데 읽을 때 프레온가스라 읽으면 된다 했었어요. 근데 내가 이 순서를 쓴 이유가 뭐였죠? 이게 온실 효과의 즉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주는 순위였어요. 1등은 누구예요? 이산화탄소예요. 자, 근데 이산화탄소의 특이점은요. 이산화탄소는 원래 온실 효과를 잘 일으켜요, 잘 일으키지 못해요. 사실 잘 일으키지 못하는 기체입니다. 근데 왜 1등에가 있을까? 너무 많아요. 게다가 인간이 뭐만 하면 계속 나와요. 안 그래도 겁나 많은데 거기에다가 엄청나게 또 생산까지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1등에가 있다. 근데 근본적으로 따지면 사실 쟤는 온실효과 잘 일으키지 못하는 기체라는 점도 생각을 해야 돼요. 다음 2등은 누구였죠? 메테인이었어요. 자, 이거는 뭐 때문에 자꾸 늘어난다 했었죠? 거품, 소의 트름과 방구라고 했었죠. 근데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라 그랬어요. 미국같이 축산업이 엄청나게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공간에서 비정상적으로 소의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걔네들은 엄청나게 많은 가스를 내뿜게 되는데 그게 바로 다 뭐라고? 메테인 가스예요. 그래서 사실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주범 중 사실 뭐 사실이라고 할 것도 없고 모두 다 아는 사실이죠. 1등은 미국입니다. 이놈의 새끼들이 겁나게 쏴대고 있다. 이산화탄소도 겁나 만들고요. 네, 석유석탄 진짜 엄청나게 써대겠죠. 거기에다가 소방구까지 신나게 껴대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빠뽕이다. 그렇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1, 2등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왜 나머지는 별로 안 중요하다고 그랬죠? H2O, 수증기는 원래 지구에 있는 거고 이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늘릴 수 있는 것도 줄일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CFC, 프레온가스라는 것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했죠. 왜? 이것은 자연에는 있어요, 없어요? 100%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가스인데 이 가스는 이미 90년대에 생산 금지가 됐어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저걸 굳이 만들지 않습니다. 왜요? 저걸 만드느니 지금 이미 새로 개발된 더 좋은 거, 더 싼 거 있거든요. 저걸 굳이 만들 이유가 없죠 라고 생각했는데 한 5년 전, 4년 전, 3년 전쯤에 중국에서 만들다가 걸려가지고 유엔에서 경고 먹고 그랬었죠. 뭐 하여간 이상한 놈들입니다. 하여간 정상적 수준에서 보자면 얘네들은 크게 걱정할 건 없다 보시면 된다. 여기까지가 전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며 기권에 대한 내용들이었었습니다. 까지 괜찮습니까? 좋아요. 딱 복습 다 됐고 거기 이제 숙제 있었죠, 문제. 네, 잘 풀어오시고 제 숙제는 항상 그렇다시피 채점까지 마치시고 잘 해왔겠지? 교재 페이지 아프다. 28페이지 28페이지 28, 29페이지 뭐 어려운 건 없었을 거예요. 어이구 서술형을 안 했군요. 소 얘기 나오면 우리 콧소리 한번 들어볼까? 이거 원앙 소리 한번 찍어봐야 돼? 저 소술을 안 해. 여기도 안 했네? 콧소리 한 명 더 추가할까? 허허 왜 서술형을 안 하는 거야? 그러게요. 여러분 서술형 무조건 졸라 하셔야 돼요. 나 지금 교재를 선택을 잘못한 것 같아요. 할게요. 올 서술형 책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올 서술형 책이 있거든요. 아니요, 괜찮아요. 응? 그러니까 너네 서술형 중요도가 더 높아요. 너네들이 그 대입 전형 대입법 바뀐 학년이잖아요. 너네가 그거 바뀐 거 이제 확정안 나왔죠? 2월에. 나왔어요? 12월에 아니 2월이라 12월에 확정안 나왔죠. 일단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일단 내신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은 서술형 졸라 많아집니다. 네, 극단적으로 보자라면은 일단 교육부의 목표는 100% 서술형입니다. 네? 100% 서술형이라고요. 네? 100% 서술형이라고요. 말도 안 돼요. 뭐 올해 안에 갑자기 막 바뀌고 내년에 갑자기 바뀌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서술형 비중은 늘릴 거예요. 왜 늘릴 거냐면 여러분 수능에 나오는 문제들 난이도가 좀 떨어질 거예요. 이건 좋은 점은 아니긴 한데 어쨌든 좀 떨어집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해질까? 내신 점수가 중요해지겠죠. 근데 객관식이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실력 평가가 될까요? 솔직히 안 되거든요. 찍어서 맞추는 애도 생기고 다행이거든요. 게다가 객관식이면 난이도 조절을 더럽게 못해요. 특히 이 원주권 선생님들. 어쨌든 100점이 막 양산되면 좋을까? 안 좋아요. 너도 100점, 나도 100점, 모두 함께 100점이면 다 같이 낮은 점수입니다. 등수가 갈라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한 사람, 안 한 사람들을 박하를 내야 되겠죠. 그래서 교육부에서 발표한 목표는 일단 최종적으로 100% 서술형입니다.
근데 학교 대신이요? 예, 학교 대신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근데 이미 그렇게 하는 학교도 있죠. 예를 들어 치학고등학교 같은 경우 2학년 고2 과학 같은 경우는 이미 100% 서술형 했죠. 아 물론 되돌려 놨습니다. 왜냐면 100% 서술형 했더니 학교 평균이 7점이 나왔나 8점이 나왔나 그래가지고 78점. 네 78점 아니에요. 7점. 몇점 만점? 100점 만점이죠 당연히. 네? 시험은 100점 만점이죠 당연히. 100점 만점에 7점이요? 네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공부를 안 했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좌절감에 빠져가고 그냥 맘대로 해라 하면서 객관식으로 바꾸셨어 다시. 그거 심할수 썼대요? 심할서요? 심할서 안 쓰죠. 네. 대박. 심할서는 난이도 조절을 잘못했거나 하는 것은 문제지 그 선생님이 낸 시험지 객관식 서술형 내가 당연히 다 받아봤죠. 난이도는 오히려 낮아요. 네, 난이도는 오히려 낮아요. 왜냐면 서술형이니까 애들 혹시나 못할까봐 낮게 해줬는데 그냥 애들 공부를 안 한 거예요. 뭐 중학교 중에서는 3, 6 같은 경우는 이미 과학 중3 과학은 전부 다 서술형이죠. 참고로 여러분 단답형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서술형입니다. 글이에요. 단어 쓰기 아닙니다. 단어 쓰기는 원래 단답식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6고였나 3, 6이었나 어디가 수학이 100% 서술형인데 헷갈리네. 네, 뭐 어쨌든 이미 있죠 그런 학교들. 근데 그게 점점 늘어날 거 아니에요. 시간 더 줘요 거기는? 아니요 똑같죠 50분. 시간이 어떻게 안 모자라요? 안 모자라요. 공부를 한 사람한테는 전혀 모자람이 없어요. 시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객관식이랑 서술형이랑. 에이 안 나요. 네? 안 나요. 안 한다고요? 안 나요. 어. 그러니까 공부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죠. 공부 안 했으니까 이제 약간 프로그래머들이 코딩할 때 약간 이러고 있거든요. 이제 뭐 영화 같은 데서는 이제 프로그래머들 다다다다다다다 저거는 좀 뭐 과제하는 중인 거고요. 프로그래머들은 한번 10분 있다 한번 딸깍 약간 이렇게 하죠 사실은. 뭐 어쨌든 왜냐면 서술형을 낸다는 얘기는요 너네 객관식하고 비교해봤을 때 순수한 문제 난이도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아요. 맞아요. 순수한 문제 난이도는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공부한 사람이라면 그냥 사실 막힘없이 그냥 써내려가요. 그래서 다 쓰고 나면은 시간이 남아요. 남는다고요? 저 가르쳤던 애들 다 남았어요 시간. 변수가 한번 되어볼게요. 물론 이제 그때 이제 그때 걔는 전에 얘기한 적 있나? 그 생명과학 시험이었는데 100% 서술형인데 감히 저한테 배우고서 78점인가 77점인가 맞아서 이놈의 새끼가 이때 이거 막 혼냈는데 전교 1등이었어. 학교 평균이 6점일지 몰랐지 나도. 네, 7점이었어. 학교 평균이 6점일지 몰랐죠. 그러니까 걔가 그래서 70 몇 점이었는데 전교 2등하고 점수 차이가 20점 차이. 그래서 내가 미안해 괜히 혼냈다 약간 그랬었지. 어쨌든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어쨌든 서술형은 항상 꾸준하게 해주셔야 돼요. 서술형 연습은 중요해요. 그런 교재가 있어요? 그런 교재가 있어요? 네, 100% 서술형으로만 한 책들 많이 있어요. 근데 현재 기준으로는 저는 그다지 권장을 하진 않아요. 그 100% 서술형 책들이 그러니까 내신을 위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약간 과거나 영재고 준비하는 애들 책이라서. 오케이, 어쨌든 28, 29페이지 그럼 질문 받아볼게요. 일단 객관식 중에 질문 있었니? 있었어요? 몇 번이요? 안 보여, 안 보여. 네, 6번. 예, 6번이래요. 우리 6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위에 있는 실험을 보고 풀라는 그거죠. 실험을 한번 봐볼게요. 적외선 등을 자, 사실 뭐 적외선인지 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형광등 빛을 비추고 있다는 얘기죠. 누구한테요? 검은색 알루미늄 컵입니다. 자, 여러분 검은색이면은 빛을 반사시켜요, 흡수시켜요. 오케이, 지금 저놈이 이제 빛을 흡수할 거예요. 흡수하는 와중에 그 위에 온도계가 달려있죠. 그럼 저거 가지고 이제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라는 뜻일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사실, 저 컵에 그림만 보지 마시고 글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컵에 뚜껑을 어떻게 해놨대요?
닫아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 상황은 우리가 배운 내용과 뭐랑 관련이 있을까? 이거 온실효과랑 관련된 상황이겠네요. 저 컵 자체가 지구를 의미하는 것일 거고, 저 형광등, 적외선등한테서 비춰오는 저 빛은 태양빛을 의미하겠죠. 그럼 원래 저 컵은 빛을 받은 다음에 다시 내뿜어야 되는데 내뿜긴 하겠죠, 언젠가. 근데 그 위에 지금 뭘 덮어놨다고요? 딱하고 덮어놨어요. 뚜껑을 덮어놨기 때문에 바로 빠져나갈까? 좀 머물다가 빠져나갈까? 그렇다면 온실 효과 때문에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언젠가는 뭐 할 것이다? 일정해질 것이다. 상황. 즉 딱 요 어디서? 딱 요 상황, 요 노란색 상황에 해당하는 상황일 겁니다. 여기까지 맞나? 그래서 이게 지금 5번, 6번이 연속 문제인데 5번 문제에서는 그래서 답을 몇 번 찾으면 되는 거예요? 5번. 앞에 부분은 온실효과 일어나는 동안이고 그 다음에 결국에 빠져나가서 평형을 이룬 상황까지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걸 이제 6번에서 근로 이랑 관련된 상황을로 맞는 거 틀린 거 구분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1번을 봤더니요. 컵이 지구 얘기고요. 저 적외선 등은 이제 우리가 태양을 의미하는 바래요. 맞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라면은 적외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게 실험이기 때문에 진짜 태양처럼 가시광선 이렇게 준비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적외선 등을 사용한 거지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게 태양을 의미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1번 옳은 말이고요. 틀린 거 찾기죠? 다음 2번. 컵과 적외선 등이 모두 복사 에너지를 내뿜습니까? 방출합니까? 맞죠? 컵에서 나오는 빛은 굳이 그려져 있진 않지만 에너지를 받은 애들은 뭐 한다 했어? 언젠가 그걸 내보내 준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언젠간 평형을 맞아야 되니까 2번 맞는 말이 됩니다. 다음 3번 봐보시면 처음에는요. 컵이 흡수하는 에너지량 그리고 방출하는 에너지량 비교해 봤을 때 흡수량이 더 적냐라고 물어봤는데 처음이란 건 온실효과 하는 동안을 말해요? 평형하는 동안을 말해요? 온실효과 하는 동안이죠. 이때는 나가는 걸 가둬놨기 때문에 나가는 게 많아져요? 들어오는 게 많아져요? 들어오는 게 많아지겠죠. 그렇다면 3번이 틀렸네요. 흡수하는 에너지량이 적다가 아니라 흡수하는 에너지량 들어오는 양이 많다라고 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4, 5번은 어차피 다 맞은 말일 텐데 읽어봅시다. 4번 시간이 지나면 컵이 흡수 그리고 방출하는 에너지량 같아지냐? 네. 언젠가는 평형을 이룬다. 요거 말하는 거죠. 다음 5째. 컵과 적외선 등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면 자 멀어진다면이라는 건 무슨 얘기야?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 자체를 늘리겠다 줄이겠다? 줄이겠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 올라가는 비율이 커질까 줄어들까? 들어온 게 애초에 적으니까 올라가는 양도 온도 올라가는 양도 적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면 대충 그려보자면 이런 느낌이 들겠죠. 애당초 올라가는 양 자체가 좀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다면 더 낮은 온도 복사평형이 이루어진다. 이 말은 맞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틀린 말은 지금 3번 하나만 보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좋아요. 다음 또 질문 있었을까요? 객관식 나머지 된 것 같고 서술형의 질문이요. 서술형. 예, 마지막 문제. 자, 달은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지구랑 거의 똑같대요. 맞죠? 보면 한단 말이죠. 근데 지구와 달리 대기, 공기가 거의 없답니다. 달과 지구의 평균 온도 비교하고 극과달을 서술하십시오. 야, 너무 쉽잖아. 공기가 없다는 말은 무슨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다? 온실 효과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올라가다가 일정해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일정했겠죠. 올라간 적이 있어져 없어져? 공기가 없으면 이 부분이 없단 말이야. 그냥 처음부터 일정한 이 빨간 그래프처럼 되겠죠. 그 말을 말로 쓰시면 되겠죠. 그걸 말로만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달에는 대기가 없어서 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 없다? 올라가는 부분의 이름이 뭐야? 온실 효과죠. 온실 효과가 없고 이로 인해서 온도가 올라가다 일정해져요. 처음부터 일정해요. 예, 처음이라는 건 온도 높았을 때, 낮았을 때. 낮은 온도에서 그대로 변화 없이 평형을 이루기 때문이죠.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뭐 지구와의 비교까지 써보자고 한다면 지구는 반대로 대기가 있으니까 온실 효과로 인해 일정 이상 온도가 올라가다가 평형을 이룬다까지 더 써주면 더 비교를 해도 되는 거고 굳이 비교할 필요 없이 그냥 달이 이렇다라고만 하셔도 상관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까지 괜찮으신가요?
13번이었습니다. 13번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게 실제로 시험 문제로도 굉장히 잘 내는 질문입니다. 저거 그냥 그대로 똑같이 내는 질문이 꽤 잘 나와요. 알겠죠? 아니면 말만 바꾼 건데 똑같은 내용인 거야. 예를 들어 지구에 공기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그럼 달 물어보나 지구 물어보나 차이가 없죠? 똑같은 얘기죠. 예, 13번이었습니다. 다른 거는 괜찮은가요? 그러면 예, 그럼 다음 장 넘어가시고요. 여러분 이제 어려워하는 거 나옵니다. 사실 어려울 게 없는데 어려워하는 거 나옵니다. 저희 중3 되면 시험 좀 일찍 보잖아요. 2학기 기말고사를 일찍 봐요. 네. 1학기에는 그래요. 저는. 아, 그냥 2학년 3학년 똑같아요. 1학기까지는 2학년 3학년 똑같고요. 2학기에서도 중간고사는 똑같아요. 기말고사만 빨리 봐요. 그러니까 원래 너네 1학기 중간고사가 4월 말 아니면 5월 초잖아요. 네, 똑같이 그때 보시고요. 2학년 3학년 같이 보시고요. 그리고 1학기 기말고사가 언제 보셔요? 6월 말 아니면 7월 초 보잖아요. 역시 2, 3학년 똑같이 보십니다. 그리고 9월 말 아니면 10월 초에 중간고사 보시는 거 있죠? 2학기. 네, 그것도 똑같이 보십니다. 2학년 3학년 다 같이 보시고요. 그리고 2학년은 기말고사가 보통 11월 말 아니면 12월 초잖아요. 여기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중간고사 보고 한 달 후에 바로 기말고사 봅니다. 그러니까 10월 말에 중간고사 보시고서 다음 달 11월 말에 그대로 기말고사 보세요. 한 달 차이 있어요. 한 달 차이. 한 달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학교마다 좀 차이는 있어요. 그럼 자유 시간 안 주고 그럼 중간 보기 전에 자유를 안 주고 계속 진도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계속 나갑니다. 바빠요. 너네 2학기는 진짜 바빠요. 와. 네, 2학기가 바쁜 이유는 11월 말까지 시험을 보셔야지 너네들 저거 쓰셔야죠. 고2. 고등학교 원서 써야 되니까, 고등학교 원서 써야 되니까, 최대한 빨리 봐야 돼. 그래야지 성적이 나오고, 성적이 나와야 나이스에다 성적 등기를 해가지고, 여러분 고등학교 입학 원서를 넣니 많이 뭐 얘기를 해보죠. 왜냐면 성적 떨어지는 사람들은 어쨌든 고등학교 가요, 못 가요? 못 가잖아, 못 가니까. 성적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2학기 기말만 빨리 봐. 2학기 기말만. 2학기 기말만 한 달 빨리 본다. 대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학교에 따라서는 그래서 중간 없이 그냥 기말만 보는 학교도 있긴 해요. 3학년. 근데 너네는 아니에요. 너네 중간기만 다 봅니다. 다시 볼까요? 여러분 30페이지입니다. 제목은 구름과 강수라고 했는데 우리 방금 복습하면서도 얘기 나왔었습니다만 대류권이 유일하게 무엇을 가지고 있죠? 기상 현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왜요? 대류권에는 두 가지 조건이 다 갖춰졌죠. 기상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되는 안정된 대기, 불안정한 대기. 불안정한 대기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뭐도 있다고 그랬어요? 수증기라는 재료도 존재하고 있다고 했었죠. 자, 요 파트는요. 그 중에 재료인 수증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 이거예요. 왜냐면 대류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이미 2학년 말에 있었죠. 열 파트에 보시면 대류, 전도, 복사 다 배우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계획이 끝난 얘기는 됐고 이제 수증기 얘기를 좀 해보자 이겁니다. 여러분 수증기는 공기 속에 있는 물이 기체가 된 모습을 말하는데 이거 지구에 원래 있을까요? 원래는 없을까요? 당연히 이거 원래 없습니다. 이거 원래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난 걸까? 증발. 맞아요. 땅바닥에 있는 물이 뭐 해서? 네, 맞아요. 증발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은 이거부터 배울 겁니다. 증발이 무엇인가? 입니다. 근데 자, 증발만 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땅에 있는 물은 전부 다 뭐가 돼버릴까? 전부 다 수증기가 돼버리겠죠? 그럼 반대로 땅에 물이 없어버리는데 이게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공기로 갔던 수증기는 다시 뭐가 돼서 내리기도 해야 돼요. 비, 즉 물이 액체가 돼서 다시 떨어지기도 해야 되겠죠. 좋습니다. 땅에 있는 물이 증발한다와 반대 개념이 있어야 되겠죠. 공기 중에 있는 물이 공기에 있는 수증기가 물로 돌아오기도 해야 되겠죠. 요것은 결이라고 부릅니다.
따옴표까지 열심히 치고 있다는 얘기는 단어 헷갈리시면 어떻게 된다? 안 된다. 자, 다 단어 쓰면서 여러분들 시험 내용, 문제 내용 나올 거니까 그럼 두 단어의 차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아보도록 할 건데 솔직히 증발은 그냥 뜻이야. 액체가 기체로 변화된다예요. 뭐 할 말 있어요? 딱히 없어요. 응결은 뭘까? 기체에서 뭐로 돌아온다예요? 액체로 돌아온다예요. 그러니까 뭐 딱히 여기서 문제가 되거나 어려울 단어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오히려 헷갈리는 부분이 나올 수 있다. 여러분 이 증발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고요. 증발은 뭐가 뭐로 바뀌는 거?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상황들을 우리는 하나 더 알죠. 예. 뭐가 있죠? 기화? 네? 아, 네. 기화라는 큰 틀 안에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증발 방식과 끓음이라는 게 있어요. 라면 끓이다 끓음. 자, 이것도 뭐예요?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거겠죠. 근데 이 단어가 나눠져 있다는 얘기 같은 뜻일까 서로 다른 뜻일까? 서로 다른 뜻일 거예요. 그래서 뭐가 다른지를 여러분 정확히 알으셔야 합니다. 먼저 증발부터는요. 이것은 자발적 현상입니다. 그리고 끓음은 비자발적 현상입니다. 자, 뭔 차이냐? 자발적이라는 얘기는 누가 시켜서 한다? 그냥 혼자 한다. 그냥 혼자 합니다. 가만 냅둬도 물은 증발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가만 냅두면 끓을까요? 끓진 않을까요? 끓지는 않습니다. 끓기 위해서는요 최소한의 조건을 맞춰줘야죠. 예를 들어 물이라고 한다면 몇 도 이상까지 온도가 뜨거워져야 돼요. 100도 이상까지 뜨거워져야 돼요. 하지만 증발은 그렇게 뜨거울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0도, 1도, 2도 어느 온도든 증발은 한다라는 거. 일단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발, 스스로 하는 거냐, 비자발, 남이 시켜서 하는 거냐, 불꽃이 직접 시켜서 하는 거냐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차이는 끝날까요? 아니요, 또 있어요. 차이 또 있어요. 증발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라고 한다면 표면입니다. 표면. 자, 물이 대충 이렇게 찰랑찰랑 있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이 속에는 수많은 물 입자들이 있을 거예요. 맞죠? 그리고 이 깊은 곳에 있는 입자들은 증발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증발을 하는 거는 이 공기와 맞닿는 표면에 있는 애들만 뿅 이렇게 빠지는 거고 밑에 있는 애들은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끓음은 달라요. 끓음은 어디서나 가능하다.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조건만 맞으면 돼요. 물 기준으로 몇 도 이상이면 돼요. 자, 그럼 내가 만약에 불꽃을 아래에다 이렇게 갖다 대면 어디가 제일 뜨거울까? 아래 부분. 그래서 아래에서부터 기포가 버글버글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만약에 가스레인지를 여러분 옆에다 설치해갖고 불꽃을 옆에다 대면 어떻게 될까요? 옆에서 보글보글 올라옵니다. 네. 조건만 맞으면 돼요. 몇 도라는 온도? 100도라는 온도만 맞춘다면 어디서나 가능한 거, 요게 끓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중에 기상현상 배울 건데 기상현상과 관련된 건 증발 쪽이다, 끓음 쪽이다? 증발 쪽입니다. 끓음은 기상현상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작은 먼저 증발이라는 단어와 끓음이라는 단어 두 가지를 볼 것이라는 거. 그 중에 이 증발과 끓음이라네. 증발과 응결 이 한 세트로 인해서 여러분은 수증기가 만들어지게 되고 거기서 구름도 만들어지게 되고 뭐가도 만들어지게 되고 하는 것들. 기상현상의 근원은 이 두 가지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다 이것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좋아요. 그럼 그 중에 증발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첫째. 자, 질문식으로 합시다. 자, 증발은 여러분 무한하게 일어날까요? 아마도 생각해 보건데 안 될 것 같아요. 왜 안 될까요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걸 왜 안 되는지를 알게 되면 얘네들이 다시 응결, 즉 비나 눈이 되어 다시 떨어지게 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도 될 거예요. 왜일까요? 이유가. 여러분 증발이라는 현상은요. 물이 액체가 기체, 수증기가 된다라는 것이기도 하죠. 맞죠? 하지만 이는 동시에 뭐이기도 하냐?
이미 여러분 지구에는 뭐가 있죠? 공기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사이로 수증기들이 뭐 한다는 일도 돼요. 껴들어간다는 일도 돼요. 껴들어간다는 일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소파에 앉을 건데요. 소파에 3인용 소파인데 이미 3명이 앉아 있어요. 근데 나도 소파에 앉아야지 하고 그 사이에 뭐 하는 거야? 엉덩이부터 껴들어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보통 3인용 소파라 그래도 이렇게 껴들어 앉으면 한두 명 더 앉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질문. 그럼 무한히 많은 사람이 앉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건 안 되겠죠. 이건 수증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기라는 공간 안으로, 공기라는 기체의 공간 안으로 수증기들이 들어오는데 이게 또 무한할 수가 없는 것이 이미 이 공기 입자들, 예를 들어 질소 기체들, 예를 들어 수소 기체들, 예를 들어 산소 기체들, 이미 기체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증기가 여기에 껴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끝없이 많은 거야? 아니면 제한이 되는 거야? 제한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증발이 무한할 수 없는 이유는요. 공기 속에 빈 공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가 만들어지는가? 어떠한 결과가 만들어지는가? 포화 수증기 량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포화 수증기량은 무슨 뜻인가? 예, 공기 속에 수증기가 들어갈 수 있는 빈 자리라고 그 양이 얼마나 많은지를 나타낸다.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포화 수증기량이 15g이에요 라고 하면은요 몇 자리가 있다는 얘기야? 15자리가 있다는 얘기죠. 1g을 한 자리라고 치고 그럼 15자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저기에 증발을 한다 하더라도 몇 g까지만 증발할 수 있을까? 15이 증발할 수 있는 거죠. 그럼 16번째 증발이 일어났어도 공기로 가는 거야? 공기에서 쫓겨나는 거야? 쫓겨나는 거죠. 이 쫓겨나는 게 응결이에요. 기체가 되려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쫓겨나면 액체가 돼서 다시 떨어지는 거거든요. 못 올라가고 쫓겨나면 다시 액체가 되어 떨어지는 거예요. 즉 증발을 배운다는 것은 그로 인해서 뭐가 나타나는 현상까지 응결이 일어나는 현상까지 세트로 배우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 공기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빈자리 양이 얼마나 되는지라는 개념이 이 세상에 나타나게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포화 수증기량은 실제로 수증기가 이만큼 있다는 얘기야? 아니면 들어갈 자리, 빈자리가 있다는 얘기야? 자리가 있다는 얘기죠. 이거 실수하지 마세요. 이 이름 때문에 애들이 수증기량이라는 이름 때문에 수증기가 이만큼 있어요 라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수증기가 있는 게 아니라 수증기가 들어갈 자리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자, 이따 이 포화 수증기량은 어떤 특성들이 있느냐? 자, 이 포화 수증기량은 공기가 1kg일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공기 1kg 기준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버리면 서로 대화가 통해 안 통해? 안 통하죠. 여러분이 기준으로 사용하는 언어는 뭐예요? 한국어를 쓰고 계시겠죠? 그죠? 근데 저는 기준 언어가 러시아어라고 쳐볼게요.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들어와갖고 막 러시아어로 막 시불렁거려요. 알아들어? 아니요. 서로 대화가 안 통할 거란 말이야. 서로 대화가 안 통할 거라고. 기준이 같아야 서로 대화가 통할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포화 수증기량도 마찬가지예요. 자, 선생님 와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 교실에는요 수증기가 들어갈 자리가 4자리가 있어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선생님가 말한 기준은 어디예요? 이 교실이죠. 교실 바깥의 공기는 신경 쓰겠다 안 쓰겠다? 안 쓰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윤소리는 와갖고 선생님 원주에 있는 공기 속에는 수증기가 20톤 들어가요. 뭐 많이 들어가겠죠. 왜? 기준이 교실 하나가 아니라 원주 전체니까. 그럼 서로 대화가 통해 안 통해? 안 통하다고요. 왜?
앞에 말을 그나마 들으면 다행이지만 앞에 말을 안 하고 그냥 선생님 와서 선생님 저기 뭐냐 포화 수증기량 4예요. 4g이에요. 했는데 갑자기 윤솔이 와서 포화 수증기량 20톤이던데요? 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 한쪽은 4g, 한쪽은 20톤. 말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기준은 맞춰야죠. 차라리 교실 하나만큼이라고 다 같이 생각을 하던지 기준을. 그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기준은 공기 몇 킬로일 때 기준으로 할 거다? 1kg일 때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는 게 첫째 특징이고요. 다음 둘째 특징입니다. 자, 이 포화 수증기량은 온도에 비례하는 값을 가집니다. 즉 더워지면 빈자리가 늘어난다 줄어든다. 네. 비례라는 말은 온도가 높을 때 커진다는 얘기죠. 포화 수증기가 커졌다는 얘기 무슨 말이에요? 빈자리가 많아졌다고요. 애초에 이거 빈자리 개수라니까. 실제 수증기의 개수가 아니에요. 지금 벌써 헷갈리기 시작한 것 같은데 이건 실제 수증기가 얼마 있다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빈자리가 몇 자리가 있느냐의 문제예요. 알겠죠? 오케이. 온도에 비례해서 빈자리는 많아집니다. 이유는 중1 때 배우셨어요. 여러분 온도가 뜨거워지면 입자들의 움직임은 활발해지고요. 활발해지면 사이 간격은 넓어지죠. 즉 기체가 뜨거운 기체라면요. 사이 공간이 넓죠. 빈자리가 많죠. 그 자리로 수증기들이 쇽쇽쇽쇽 들어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비례하게 되겠죠. 좋아. 이유를 굳이 쓸 것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히 여러분 고민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여러분 뜨거워지면 진짜 기체 사이 거리가 멀어질까? 진짜예요. 여러분 느껴본 적 있을걸요? 습한 곳? 대충 느낌이 맞을 것 같은데 사우나 같이 뜨거운 곳에 가면은 숨 쉬었을 때 뭔가가 숨이 잘 쉬어져요. 이런 거 좀 답답한 느낌이 들어요. 답답합니다. 왜? 평소에는 기체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거든. 내가 그래서 하면 하고 같이 들어갔거든. 근데 이제 얘네들이 이만큼 떨어져 있어. 내가 하면 얘밖에 안 왔어. 그럼 더 빨아들여 하고 2배는 빨아들여야 얘도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진 걸 여러분 몸으로 체감도 가능합니다. 더운 데 가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오케이. 아유. 나 위했어 지금. 나 지금 성대결절 걸렸거든요 지금. 네? 너무 위했어. 다시 목소리를 낮추도록 합시다. 네, 그래서 온도에 비례하는 꼬라지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은요 그래프로 나타내 보냐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사용할 거고 그래프 문제가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 볼 줄 모르시면은 집에 당장 가가지고 수학책 펼쳐놓고 그래프는 뭐지? 다시 그거부터 다시 보셔야 돼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 나옵니다. 가로축의 이름은 온도고요. 세로축의 이름은 수증기량이라고 써 있는데 이 가운데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수증기량 중에서도 무슨 수증기량? 포화 수증기량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 적당히 숫자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여기에 10도, 여기에 7, 여기에 20도, 여기에 12라고 합시다. 그럼 이거 무슨 뜻인 거냐? 온도에 따라서 공기 속 빈자리가 다르다고요. 공기가 10도짜리라면 빈자리가 몇 자리 있다? 7자리 있다. 7g 들어갈 자리가 있다. 라는 뜻이고요. 20도가 되면 공간이 많아졌죠. 그래서 빈자리가 몇 자리로 늘어난다? 12자리가 된다. 라는 거예요. 이때 유의하실 점은요. 그럼 진짜 지금 수증기가 얼마나 있을까요? 대답하면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은 실제로 수증기가 얼마나 있는지를 신경 쓰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몇 자리가 있는지 보자는 얘기라고 했어요. 온도별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달라지는 걸 나타내는 그래프. 이게 포화 수증기량 그래프 되시겠어요. 그래서 저 모든 얘기는 공기가 몇 킬로 때 얘기다? 1kg일 때 얘기로 온도에 비례하는 형태인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정비례까지는 아니고요. 이렇게 좀 휘어진 곡선형 그래프가 나타나게 됩니다. 괜찮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었다는 건 그냥 이만큼 빈자리가 있다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 그 빈자리에 정말로 수증기가 있냐 없냐가 중요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이 그래프에다가 여러분은 이제부터 실제 수증기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을 표시합니다. 어떻게 해요? 점으로요. 점으로 봅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여기다가 점을 하나 쾅 찍어 보도록 하겠고 A라고 불러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A는 무슨 뜻일까? 그래프상에 존재하니까 X축, Y축 다 읽으셔야 돼요. X축부터 읽을까요? 지금 그래서 몇 도라는 얘기야? 20. 네, 현재 20도라는 얘기야. 그리고 Y축 읽어보니까 현재 수증기가 몇 그램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야. 7g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대신 이걸 읽으실 때 뭐를 같이 읽어줘야 되냐? 포화 그래프를 같이 읽어줘야 돼요. 왜? 현재 20도인 상황이죠? 그럼 포화 수증기는 몇이에요? 12죠? 그럼 이걸 엮어가지고 여러분이 해석을 하시면 돼요. 지금 20도기 때문에 포화 수증기량, 즉 빈자리가 총 몇 자리가 있는데? 12자리가 있는데 12자리에 진짜 수증기는 점을 읽어보면 얼마나 채웠다? 7자리 채웠다. 그럼 아직 빈자리 몇 개 남아있을까? 5개 빈자리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요. 대신 또 한 번만 말하자면 이 모든 얘기는 수증기가 아니라 공기 몇 킬로 기준 얘기라고요? 1kg입니다. 만약에 여러분한테 이런 점을 주고 저런 공기 3kg가 있으면 아직 빈자리가 몇 개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볼게요. 15라고 하셔야 돼요. 왜? 저 그래프에서 알아낸 빈자리 5개라는 건 공기 몇 킬로액이? 1kg액이고 공기 저런 애가 3kg 있다라면 몇 배만큼 있다? 3배만큼 있으니 빈자리도 3배겠죠. 그래서 15만큼의 빈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죠. 여기에다 점을 찍었어요. B라고 합시다. 그럼 B는 무슨 뜻일까? 여러분이 직접 해석해 볼까요? 20도. 현재 몇 도다? 네, 맞아요. 20도다. 지금 수증기 얼마나 준비되어 있다? 12g이 있고요. 이때 선을 같이 읽어줘서 포화 수증기는 몇이다? 12. 그럼 이거 다 묶어가지고 해석을 해봅시다. 지금은 20도이기 때문에 공기 속의 빈자리는 몇 자리? 원래 공기 속 빈자리는 12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수증기가 얼마나 채워졌다? 12자리 다 채워졌다. 그러니까 지금은 빈자리가 있어 없어? 없는 상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점만 찍고 여러분 그냥 바로 해석해볼까? 예를 들어 여기에 점이 찍혔어요. C라고 합시다. 그럼 C는 무슨 상황이라고 말하면 될까? 지금은 몇 도다? 10도다. 수증기 얼마가 있다? 수증기 실제로 얼마나 있다? 실제로는 12만큼 있다. 근데 빈자리가 몇 자리다? 7자리. 7자리다. 그러면 지금 그 빈자리에 12마리의 수증기들이 다 들어가겠니? 못 들어가겠니? 못 들어가겠죠. 그럼 몇 마리는 쫓겨날 거다? 5마리는 쫓겨나겠죠. 이 쫓겨나는 애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증발이 아니라 오히려 뭐가 되는 거라고요? 은결이 오히려 될 거라고 그랬죠. 즉 오히려 증발이 아니라 오히려 물방울이 되어 하늘에서 떨어질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저 C 같은 상황이라면 B 몇 그램 내릴 거라는 얘기야? 5g의 B가 내릴 예정인 걸 생각할 수 있는 식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렇게 A, B, C 이런 식으로 저 그래프상에 점이 찍히는 걸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상황들을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상황들을 보다 보니 패턴이 좀 있네요. 이 영역 안에 들어가면은 제가 지금 C의 영역이죠. C의 영역은 뭐예요? 빈자리가 더 많은 거예요? 수증기가 더 많은 거예요? 수증기가 더 많다 보니까 빈자리가 없고 수증기가 많다 보니까 쫓겨나겠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거다? 결이 일어날 예정이죠. 이 자리에 있는 애들을 우리 그래서 과포화 상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앞에 있는 과자는 과식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입에다가 너무 많은 음식을 강제로 쑤셔넣으면 왜 하고 토하겠죠. 네, 너무 많이 넣었다고요. 그러면 A 같은 상태들은 뭘까? 이 아래쪽에 있는 애들, 그래프 아래쪽에 있는 애들. 아직 빈자리들이 남아 있다는 얘기죠. 그럼 꽉 찼다, 아직 꽉 차지 못했다. 이 상태는 불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불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선 위에 겹쳐져 있는 B 같은 점은요? 지금 자리만큼 딱 맞게 채워 넣었다 라는 뜻이면 이것은 무슨 상태라고 그러냐?
포화 상태라고 부르시게 되고 이때 이 그래프의 상황을 읽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얼마만큼 추가 증발이 될 거예요. 앞으로 얼마만큼 은결이 되고 비가 내리거나 혹은 뭐 눈이 내리거나 할 거예요.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까지 질문. 괜찮아? 오케이. 잠깐만 쉬었다가 이어서 볼게요.